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고하는데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내뱉은 참마디는 걱정이 아닌 도였. 결국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 안 채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 칠순 잠치를 위해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500만 원으로 시작된 한 편의 처절한 복수곡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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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작. 요란한 트로트 전주가 동네 노래 교실을 저렁저렁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박순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녀린 두 손으로 마이크를 으스러져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무릎 아래에서부터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순이 언니 뭐 하는 거야? 노래 시작했잖아. 제일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던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죠. 괜찮아. 잠깐 숨 좀 고르고 박순애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오른쪽 무릎을 감싸쥐었지만 지독한 통증은 사그라들기는 권영 온몸에 신경을 잡아지는 듯 더욱 거래졌습니다. 어머 언니, 쓰러지겠다. 다들 뭐해, 빨리 가서 좀 부축해.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박순애는 손에서 마이크를 놓치고 말았죠. 콩 하는 괴념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가 귀를 찢는 소음을 토해냈고 신내던 반주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순간 노래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렇게 아픈데 왜 무대에 올라갔어? 가장 먼저 무대로 뛰어 올라온 김말순이 박순의 팔을 와락 붙잡고 울상을 지었어요. 됐어. 그냥 집에 가서 파순을 붙이면 돼.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박순애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서랬지만 무릎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힘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말순과 박영자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무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죠. 순식간에 노래 교실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녀의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당장 병원 가봐. 쏟아지는 위로와 걱정 속에서 박순애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마이크만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니,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병원 좀 가고자.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잖아. 김말순이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당장 갈 테니 그만들 좀해. 박순애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동네 정형외과 진료실은 싸늘한 공기만 가득했어요. 젊은 의사는 벽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아주 심각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입니다. 의사가 사진을 박순애 쪽으로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죠. 말기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순애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보세요. 연골이라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뼈하고 뼈가 직접 맞닿아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라고요. 통증이 꽤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가 펜으로 엑스레이 사진의 새까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제 약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박순애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안 오시고 뭘 하셨어요? 이젠 수술 받기는 방법이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요. 이것마저 안 하시면 정말로 평생 휠체어 신세 지셔야 합니다. 박순애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수수도 무서웠지만 평생 걷지 못한다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보험 적용을 해도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박순애는 눈앞이 침침해졌어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로 수술 날짜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속도 모르고 달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네, 박순애는 넉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이 없었으니까요. 카드 한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뿐인 아들 이진호였습니다.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진호야, 나 엄마다. 아, 엄마, 왜 이리세요? 저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게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박순애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잇지 못했죠. 그래서요, 별일 아니죠. 진호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인공관절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는다고 하더라. 수술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고하는데요. 걱정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500만 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순애는 제발, 제발 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중요한 해외 출장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웹 회사 명언이 달린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진호야, 잠깐만, 엄마가 정말 아파서 그래. 너밖에 없지 않니? 아, 정말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두두 전화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순애는 힘없이 휴대폰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죠. 지독한 무릎 통증이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아들이 후편한 가슴의 상처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적막한 거실에 홀로 남아 박순애는 기나긴 한숨과 함께 깊고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월이 지나도록 아들 진호에게서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순애는 달고 다른 휴대폰을 들었다느나 반복하며 애타게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벨은 끝내 울리지 않았죠. 그 사이 무릎 통증은 사람의 혼을 속빼놓을 정도로 심해져서 이제는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죽을 고역이었습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어도 예리한 칼날이 뼈를 긁어내는 듯한 아픔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순애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유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전증 환자처럼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나갔죠. 유미야, 나 엄마도 진호 출장 가서 바쁘니 엄마 수술 때문에 급해서 그래. 문자를 보낸 지 1시간이 지났을까요? 유미에게서 아주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진호 씨,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바쁘요. 저도 같이 따라왔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순애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유미의 프로필 사진에 연결된 SNS 계정을 눌러보았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말순이가 SNS 보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새파란 바다와 이국적인 야자수가 펼쳐진 아름다운 리조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란데? 순애는 침침한 눈을 비비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미의 계정에는 베트남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마다 좋아요 표시가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 밑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박혀 있었죠. 2025년 4월 8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기념 사위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해외여행. 그 글 바로 아래 사진에서는 아들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장모에게 전해주며 말이죠. 그 옆에는 유미의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요. 4월 8일은 순애가 진우에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순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진, 값비싼 해산물 요리가 차려진 식탁 사진이 쉴 새 없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진우와 유미, 그리고 장모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죠. 댓글 창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한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자 사위가 또 있을까요? 유미, 넌 정말 복받았다. 장모님 표정 좀 봐. 얼마나 좋으실까. 진짜 감동이에요. 와, 저 리조트 하룻밤에도 엄청 비싼 곳인데 아들보다 나은 사위네요. 순애는 휴대폰을 준 손에 힘을 주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사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진우를 어떻게 키우길래? 순애는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유미가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아가 너희 지금 베트남이라며 진우는 출장 간 게 아니라 장모님하고 여행 간 거였니? 순애는 겨우 목소리를 치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죠. 아, 그게 어머니 그 여행은 몇 달 전에 예약해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 칠순이잖아요. 유미가 쏘아붙이듯 빠르게 변명했습니다. 나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혹시 언제 오니?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네요. 끊을게요. 뚫뚫뚫. 또다시 야속한 신호음이 순애의 귀전을 때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 많은 소리와 함께 액정의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행복해 보이던 사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순애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아들과 500만 원이 없어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뜬 눈으로 밤을 치새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날린 비수 같은 배신감과 발을 깎는 듯한 무릎 통증이 번갈아 그녀를 덮쳐왔으니까요. 새벽녘이야. 겨우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순애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 영훈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장롱문을 열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함께 남편의 체치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낡은 양복과 넥타이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이제야 당신 물건 정리하네. 순애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리며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을 가슴에 품자 그리운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잠시 눈을 감았죠. 장롱매에 나rek한 낡은 서류 뭉치들을 드러내자 그 뒤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그마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아주 낯선 상자였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순애는 먼지를 톡톡 털어내며 상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묵직했어요. 상자를 살살 흔들어 보니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룩슨 잠을 쎄을 잡아당기자 발칵 소리를 내며 의외로 쉽게 얼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월이 흘러 잠금 장치가 사가버린 모양입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흙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토지 문서 한 장과 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우리한테 딴이 있었단 말이야? 순애는 고개를 겨울거리며 문서를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소유자 칸에는 남편 이영은과 함께 김상철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상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을 더듬던 순애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운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순애에게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살아생전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남겨둔 땅이 하나 있어. 순애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바로 곁에서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죠. 젊었을 적 내 둘도 없는 친구, 명의 신탁으로 상철에게 그 땅을 맡겨두었어. 상철이가 세금부터 관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해주기로 한 땅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 진우가 아들 노루스를 제대로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비상금 같은 거야. 아들 노루스를 제대로 못할 때 그 구절이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만약 진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이 땅이 당신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래. 내 친구 상철이를 찾아가 그 친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철이는 아마 지금쯤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야. 만약 찾기 힘들면 우리가 잘못을 적함께 일했던 태진건설 사무실 주소라도 찾아가 봐. 그 동네 사람이라면 성공한 상철이의 소식을 알지도 모르니. 여보, 당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고 있었어.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죠. 남편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여보. 진우, 우리 아들이 나를 귀찮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땅 팔아서라도 수술이 마련해야 돼.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 순애는 스누스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성견 지명이 놀랍고도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편지와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가슴속 깊이 품었습니다. 김상철 꼭 찾을게. 여보. 전명의 잿더미 속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닫는 순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애가 남편의 편지를 붙들고 희망을 다지고 있을 바로 그 시각이었죠. 베트남에서의 호화로운 여행에 마친 진우와 유미는 공항 택시 안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수백 장의 여행 사진을 넘겨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는 쉴 새 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자 3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간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섬뜩한 독촉 문자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 미친놈들, 사람 목숨줄 가지고 장난을 쳐? 주식 투자 실패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유미의 귀에 거슬리는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빨리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 힘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미는 최고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발치에는 베트남에서 사온 명품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아파트 좀 봐. 강남에 새로 나온 건데 전망이 끝내주지 않아?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살아야지. 유미가 휴대폰 화면을 진우의 코앞에 들이며 말했습니다. 강남, 우리가 무슨 돈이 왜 없어? 방법이 다 있지. 유미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이제 우리가 모셔야지. 그럼 어머님 집 팔아서 합치면 되잖아. 강남 가고도 돈이 남아. 유미는 신이 나서 속삭했어요. 그 순간 벼랑 끝에 몰려있던 진우의 눈이 번쩍되었습니다. 어머니 집 그 집을 팔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정강석화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엄마가 순순히 집을 파시려고 할까? 진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왜 아들이잖아? 이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실 텐데 모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지. 유미가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음. 그건 그렇지만 갑자기 찾아가서 집 팔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여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 아들이 모시고 살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싫다고 그래. 유미는 모든 게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주판화를 튕기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 걱정하고 있어.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 아 맞네.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수술비 얼마나 고했지? 한 500만 원 정도. 어머, 왜 이리야? 그거 내고 수술해드려. 그리고 집 팔고 같이 살자고 하면 딱이겠다. 수술하고 나면 재활도 해야 되고 어머니 혼자 사시려면 힘들어. 유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번 여행으로 돈 다 썼잖아. 당장은 여유가 없지. 진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행 경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같은 빚이 문제였지만요. 아니, 당신 지금 500만 원도 없는 게 말이, 아무튼 그건 엄마한테 내가 빌려볼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잘 꼬득해. 준비나 해. 유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겼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자연스러울까? 이제 진우도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리고 수술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위로해드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거야. 유미가 직접 연기까지 해보이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고 당연하지. 그러면서 슬쩍 흘리는 거야. 혼자 계셔서 병가나도 어렵고 위험하니 이제 저희가 왕비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유미가 손뼉을 짝 치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은 이미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어떻게 손에 넣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단 합과와 매매에 대한 동의만 받아내면 그 뒤는 식은 죽 먹기였죠. 그래, 내일 바로 가자. 너무 늦으면 엄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습니다. 물론이지. 가서 당신은 수술 걱정만, 어머니 아들 마음 찢어지 하면서 눈물 좀 흘려주고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미가 진우의 삶에 입을 맞추며 교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의심? 뭘?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모시고 살겠다는 건가? 유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남편의 빚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아내를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 말의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는
그 죄책감은 곧바로 사라져버렸죠. 엄마도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사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이건 효도야. 진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당연히 좋아하셔야지. 유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벌일 끔찍한 연극의 대사를 맞추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낡은 주소와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아픈 무릎을 절뚝이며 집안위에 온 몸을 의지 않게 그녀는 20년 전 남편의 기억이 남아있는 동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싹가게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김상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건설업을 하고 계실 거라는데 김상철 가만히 있자 백발이 성성한 주인 영감은 한참이나 턱을 극적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김 회장님 말하는 구매 나이고 그 양반 모르면 간첩이지. 이 동네 토박이인데 여기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회장님이 됐잖아. 주인 영감의 말에 순애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양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서울 강남에 가봐. 거기 가면 그 양반이 지은 빚값번쩍한 빌딩이 있어. 김상철 건설 본사라고. 순애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그녀는 주인 영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곧장 서울 램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애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앞에서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김방철 건설의 본사 건물은 그야말로 거대한 유리 성체가 탔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동네 전체를 합쳐도 저 건물 하나보다 작을 것 같았습니다. 날고해진 옷에 지팡이를 집은 순애의 모습은 그 화려한 건물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했죠. 한참을 망설이던 순애는 용기를 내어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빼입은 경비원들이 철옹성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김상철 회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경비원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약속은 하고 오셨어요? 약속은 없지만 제 남편 이양훈 씨의 친구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아무도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은 기계처럼 말하며 손으로 허위허위 내젓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양훈이라고 이름 석자만 전해주면 아실 겁니다. 순애가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경비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때 소란을 듣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로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비서실장님, 이 할머니께서 약속도 없이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경비원이 굽실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는 할머니 같은 분 만나실 시간 없습니다. 벗어 돌아가시죠. 비서실장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쌀쌀 맞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남편 이양훈 씨가 친구 김상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순애가 지팡이를 바닥에 콩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양훈 그 이름을 들은 비서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아래층에 외인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이양훈이라는 분의 부인이라고 주장하십니다만 비서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던 비서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네네. 알겠습니다. 당장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전화를 끊더니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님,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얼른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경비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순이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조금 전까지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황금빛 해전문을 향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궁전의 문처럼 느껴졌던 회장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방 안 최고급 책상 뒤에 앉아있던 김상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팡이의 의지에 들어서는 순애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오랜 기다림과 안타까움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김상철 회장님이 맞으신지요? 제 남편 이영훈 씨의 편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옅은 슬픔이 깊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형수님. 언젠간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순애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형수님. 돌아가신 영훈이 형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김 회장은 순애를 최고급 가족 소파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는 순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쇠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형님 기회마다 산소에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순애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순애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을 잡자 그 모든 약속이 시작되었던 날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sak풍이 몰아치던 20여 년 전 어느 겨울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어린 상처를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죠. 집이 가난하여 며칠째 군문 탓에 점심시간에도 그는 멀죽이 앉아 흙바다당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상철아, 밥은 먹고 일해야지. 자, 이거 한 그릇하고 속 좀 덮여. 영훈이 자신의 일당을 털어 사온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상철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얼굴 지금 시체처럼 허여다고. 어서 먹어. 영훈은 막무가내로 상철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국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부들 한 달치 월급이 든 돈봉투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 안에 도둑놈이 있다. 당장 안 내놔. 전장 소장의 고함과 함께 모든 인부들의 눈에 의심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상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제일 가난하잖아. 어제부터 눈알 굴리는 게 딱 도둑놈 상이더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안 훔쳤습니다. 상철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인부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영훈이 상철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증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보증을 서 피켜. 이 친구는 배를 굶으서도 남의 물건에 손 떼 사람이 아니라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 도둑놈 만들지 말아요. 영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상철이가 범인이라면 내가 평생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 돈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과거를 떠올린 김상철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순애를 바라보았죠. 형수님,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울 때 오직 영훈이 형님만이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런 우리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었군요. 순애는 이제야 그의 태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사주신 국밥 한 그릇 새 은혜도 잊을 수 없지만 저를 믿어준 그 마음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선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우리 그 애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군요. 순애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갚아야 할 빚이 2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빚,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형님과의 약속이라는 빚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 2번째 비주얼 갚을 날을. 김상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묶여온 약속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뜨거운 고백의 순애는 남편이 남기고 간 또 다른 유품 낡은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철 씨, 사실 오늘 찾아온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편지의 이 땅에 대해 상철 씨에게 물어보라고 무슨 영문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내고 순애가 내민 낡은 토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희미해진 글씨 위에서 그는 20년 전 막걸리 한 사발에 세상 시름을 녹이던 젊은 날의 친구를 보았습니다.